우리 청년을 키워 우리 함정으로 우리 바다를 온전히 지켜내겠다. 80년 전 첫 발을 내딛었던 우리 해군의 목표는 이렇게 진솔했습니다. 사실 이 번듯한 전투함 한 척 없이 이 6.25 전쟁이라는 거대한 풍랑을 헤쳐낼 때도 이 목표는 변함이 없었죠. 저는 항상 이런 해군의 의기에 항상 많은 감동을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6.25 전쟁 당시 사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온 지상전에 비해서 그 전투 규모는 비록 작지만은 그에 못지않은 아주 의미가 깊은 우리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의 잘 알려지지 않은 활약상을 재조명해 볼까 합니다. 최 박사님은 과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실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지난해 6.25 전쟁사를 다룰 때부터 우리 해군과 해병 이야기를 잘 못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마음 한편이 좀 무겁다, 하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공군도 그때 못했다고 엄청. 매 주제 때마다. 네. 최 박사님의 무려 한 해 동안 묵혀둔 얘기라고 하니까 또 얼마나 과연 대박, 신박한 비사를 풀어낼까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기대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걸 풀어내실 아하. 거기 때문에. 예. 자, 최 박사님 첫 번째 어떤 전투입니까? 네. 첫 번째 전투는 우리 해군의 첫 대공 전투라고 할 수 있는 신미도 전투입니다. 실미도가 아니라 신미도요. 네, 신미도입니다. 바야흐로 1951년 4월 어느 때입니까? 일사후퇴로 우리가 한번 쫙 서울을 내주고 아깝게 다시 밀려났다가 리퍼 작전을 통해서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전선을 이제 38선 이북으로 쭉쭉 밀어 올리던 바로 그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우리 유엔군, 중공군이 들어왔지만은 그 중공군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고 다시 전선을 안정시켜가는 와중에 상당한 골칫거리들이 있었죠.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골칫거리요? 당시에 중공군한테 막 신형 무기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그 15기였죠. 미국이 네, 소련 공군이 직접 들어와서 중국과 우리 한반도 그 경계 일대에 포진을 하고서 이른바 미그 엘리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미그 회당지대를 조성해 놓고서 미그 15기를 교묘하게 막 띄워갖고 특히 북한 지역을 열심히 폭격하고 있던 아군의 B-29 폭격기를 집중 공격을 했죠. 그래갖고 B-29가 결국에 주간 폭격을 포기하고 야간 폭격으로 전환하게 만들 정도의 상당한 이게 위협을 주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까지만 해도 공산군의 공군쯤은 우리의 밥이야라고 생각했던 이걸 다시 한번 괄목상대하게 만든 바로 그 주역이 미그 15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그 15 뭔가 새끈하게 빠진 저 은색 비행기 한 대 빨리 입수해서 저 정체를 파악해봐야겠다라는 것이 지상과제였는데 이게 말 그대로 쉽지가 않았죠. 당연히 공산군 입장에서도 이 미그기를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청천강 이남으로는 절대 안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입수할 수 있을까 호시탐탐 고민을 했는데 마침 4월 10일에 세이버 전투기 등 여러 신형 미군의 전투기가 투입이 돼갖고 공중전 하던 끝에 한 대의 미그 15기가 슝 불시착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 미그 15기가 서해상의 청천강 하구와 압록강 하구 중간 지점에 여기 보면 굉장히 큰 섬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신미도입니다. TMI 하나 말씀드리자면 요 왼쪽에 있는 용산포 밑에 있는 섬이 가도라고 해서 옛날에 병자호란 무렵에 모문용이 저기 주둔하면서 많은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바로 그 섬이 저기 있습니다. 하여튼 이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요 일대에 미그 15가 떨어졌다. 우리가 아직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 빨리 섬에 가서 저거 한번 입수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당시에 백령도에서 해군 함정들이 저기 파견이 돼갖고 만약에 그 기체를 발견하면은 그 배에 싣고 나와라 이런 회수하기 위한 작전이 발령이 되었는데요. 우리 해군에게 그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우리 해군 PF-62함 압록강 함에게 이 출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지금 저 함이 PF-62함이에요. 맞습니다. 페트롤 프리깃이라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당시 가장 큰 배 호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해군 자체가 배를 보유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 해군력은 얼마나 됐어요?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해군력을 갖고 있었나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6.25 전쟁 이전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의정부 전투하면서 형님이 이렇게 무기를 안 챙겨줘갖고 그 안타까움이 심했지 않습니까? 네. 해군은 더 했어요. 그 사모님이 이거 바느질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배 한 대 살려고? 맞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넘겨준 거는 전쟁이 끝나고서 아무래도 일본 배들을 많이 이제 압수했기 때문에 일본이 쓰던 소해정, 이게 JMS라고 하는데 10척을 우리한테 넘겨줬고요. 그 다음에 미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소해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인스위퍼, 기뢰 제거하는 함정들이죠. 그중에서 YMS 함정들 갖다가 15척 정도를 갖다가 부하해 줬습니다. 근데 이 심지어 YMS는 아무래도 이제 기뢰 중엔 자기 감은 기뢰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철선에서 일어나는 자기장 교란을 탐지해서 폭발하는 그런 자기 감은 기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소해정은 또 나무로 만들었어요, 선체를. 목선이에요? 요즘에 FRP를 만드는데 그때는 네, 형님이 저도 어떻게 목선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320톤급밖에 안 되는 이런 걸로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무장이 굉장히 부실한 한마디로 전투함이라고 보기엔 참 민망한 그런 함정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나마 노력을 해갖고 최초로 경비정 한 척을 갖다가 자력으로 건조하긴 했죠. 근데 거기도 역시 무장은 부실했고 그리고 옛날에 쓰던 LST 한 척을 상륙함 우리 해군 소속으로 갖고 있었던 게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전투함 한 척 없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해갖고 그때 우리 해군 손원일 제독님을 비롯해서 많은 간부 여러분들이 자기 월급을 각출해가면서 모아갖고 그때 모은 돈이 한 18,000달러에다가 거기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42,000달러를 얹어준 거 그 6만 달러 갖고 우리 해군 관계자들이 미국에 가서 어떻게 하면 싸게든 살 수 없을까 하고 막 뒤지던 끝에 이 뉴저지에 있던 미 해양대학교의 실습선으로 쓰던 구자함을 영어로 하면 서브머린 체이서 말 그대로 적 잠수함, 그 당시는 유보트였죠. 유보트를 쫓아다니는 구자함 한 척을 갖다가 우리가 그때 겨우 인수해갖고 그것도 깎고 깎아서 18,000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진짜 싸게 샀다 근데. 네. 비싼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돈으로? 그 당시 18,000달러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될 2억 겁니다. 5천만 원에 샀대. 그 공으로 샀네. 이 배는 당연히 실습선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무장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돌아오는 길에 이 진주만에서 사정사정을 해서 제발 번듯한 포 한 문만 주세요라고 이렇게 사정사정을 해서 1950년 3월에야 전쟁 발발 직전에야 3인치포 한 문을 겨우 인수해서 탑재했습니다. 바로 이게 그 PC-701 백두산함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첫 제대로 된 함포가 탑재되는 광경입니다. 역사적이다. 그때 막 우리 해군 관계자들이 진주만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으니까 미국 서해안에 가면은 이런 배들은 그냥 뭐 수백 척이 해안에 계류되어 있어. 그러니까 가서 잘 협상해봐라고 해갖고 그 아까 남은 돈 있잖아요. 네. 그 42,000달러를 갖고 다시 계류장에 가서 거기서 저런 좋은 배들이 다 그냥 모스 볼 상태로 있다니 하다가 저기 2,000톤 넘는 우리 저 배 하나만 주세요. 그러니까 형님이 매몰차게 돈 있어도 안 줘. 저건 너네 쓸 거 아니야. 이렇게 거부하고 대신에 이런 급으로 3척을 더 삽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해군은 전쟁 발발 당시에 구자함 4척이 가장 번듯한 전투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모로도 우리가 첫 서전을 갖다가 장식을 했죠. 바로 6월 25일 당일 그날 밤에 북한이 동해안을 통해서 766 부대, 특작부대를 갖다가 계속 침투해 오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척이 우리 부산 앞바다 쪽으로 침투해 왔어요. 근데 마침 이 백두산함이 이 초계 중에 딱 발견을 하고서 야간 전투를 통해서 격침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뚫렸으면은 북한의 특작부대들이 부산 앞바다 일원에 출몰해 갖고 후방을 대교란을 시켰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해군의 첫 승전, 대한해협해전을 이끈 그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그때서야 그전에는 침만 삼키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야 했던 바로 그 호위함을 우리에게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 줍니다. 2,000톤급. 네, 2척을 딱 줬죠. 이게 PF-61 두만강함과 이번 신미도 전투의 주역이 된 이 PF-62 함 압록강함이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확실히 크다. 네, 그 뒤에 51년에도 2척 더 주고 52년에도 한 척을 더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총 이런 5척의
증여받은 호위함을 갖다가 갖고 있었고요. 근데요, 앞은 배처럼 생겼는데 네. 뒤는 왜 이렇게 꼬리가 얇아져요? 아, 중요한 걸 봤어요. 바로 이게 잠수함을 잡기 위해 만든 기뢰를. 배라서 그렇습니다. 아, 앞에는 함포가 달려 있지만은 네. 뒤쪽엔 기뢰 투척기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가면서 소나로 적 잠수함을 발견하면은 뒤로는 계속 기뢰를 갖다가 쏘면서 적 잠수함을 소탕해야 되기 때문에 뒤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러면 저 62호가 드디어 이제 신미도에 가서 회수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압록강 함은 4월 11일 저녁에 우리의 소해정 JMS급 두 척과 YMS급 두 척을 이끌고서 백령도에서 출항을 해갖고 14일 오전에 이 신미도 해역에 도착을 해서 탐색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인 4월 16일 아침에 이 신미도 전투가 발발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돌고 있는 걸 북한군이 기습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항공기로. 아, 비행기가 왔어요? 맞습니다. 당연히 북한 해군은 이미 압도적인 우리 유엔군에 의해서 거의 전멸 상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북한군은 전쟁 초기에 주로 어뢰정 중심으로 좀 갖고 있었는데 초반에 다 격침이 돼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당시엔 감히 바다에 나올 생각을 못 하고 있었고 대신 요 51년 초 무렵에 북한 공군이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스탈린이 급하게 항공기도 지원해주고 비행사들도 계속 양성을 해주면서 일개 항공사단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때 습격기 4대가 아침 7시 58분에 아군 함정들을 향해서 기습을 해옵니다. 공격한 요 항공기를 갖다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바로 일류신 10, 이것의 전신이 바로 일류신 2, 슈트르모비크로 알려진 바로 그 유명한 지상 공격기입니다. 세계 군용 항공기 역사상 가장 많이 생산된 기종이에요. 이 일류신 2 슈트르모비크 같은 경우가 한 36,000대 넘게 생산이 됐고 그리고 요 일류신 10도 거의 파생형이라고 해서 6,000대 정도 더 생산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합치면은 거의 42,000대가 생산된 어마어마한 항공기였고 비행 탱크라는 별명으로 유명한데 전차 뚜껑을 따는 아주 무시무시한 공격기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지상 공격기가 어떤 패턴으로 공격을 했냐면은 그 당시에 독소전쟁에서 확립된 죽음의 바퀴라는 대형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10대 정도가 되는 일류신 10이 독일군의 장갑차라든가 전차 행렬들이 있으면은 그 주위를 갖다가 뺑글뺑글 이렇게 돕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다가 한 대씩 급강하를 해 들어가면서 빠박 쏘고 그리고 다시 바퀴로 돌아오고 그럼 그 다음 비행기가 바퀴에서 떨어져 나가서 빠박 쏘고 계속 도니까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서로가 엄호를 해주니 독일군 전투기들도 함부로 접근을 못하고 밑에서 있는 독일 육군 병사들과 차량들 입장에서는 완전 이건 죽음을 기다리는 죽음의 바퀴가 돌고 있는 걸로 보여갖고 굉장한 공포를 자아냈었거든요. 예전에 말 타고 이렇게 막 돌면서 포위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당시 이 압록강 함에는 크게 3종류의 대공화기가 있었어요. 가장 큰 포는 3인치 포가 있었습니다. 3인치는 양용포로서 한 포로도 쓰고 역시 대공포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40mm 기관포, 20mm 기관포들이 이렇게 탑재되어 있었는데 이 당시에 굉장히 교묘하게 왔는데 때가 한 아침 8시쯤이니까 함정에 계속 3교대어 돌지 않습니까? 마침 이전 교대팀이 아침 먹고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참이었는데 해를 등지고 기습적으로 저공 침투를 해온 겁니다. 막 이제 20mm와 40mm로 응사됐지만은 그냥 기관총만 쏘는 것이 아니라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만은 다행히 지근탄 정도로 약간의 파손은 입었지만은 우리가 계속 기능할 수는 됐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당직 병사들이 다 이제 올라와서 빨리 전열을 가다듬고 그 다음 2차 내습이 있었죠. 그래서 2차 공습에서는 이 압록강함의 좌연 후미로부터 들어와갖고 여기서 차례차례로 기관포와 폭탄을 투하하고 갑니다. 여기서는 근데 우리 아군의 대공포들이 이때 조직적으로 반격을 해요. 적이 급강해서 달려들 때 쏘는 거는 오히려 이게 좀 이 위력이 약합니다. 이거는 효과적이지 않고 떨구고 다시 기술을 올려서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 순간적으로 감속될 때를 노려갖고 아군의 대공포화가 집중적으로 쏟아부어갖고 이때 한 대가 격추됩니다. 근데 화망이 제대로 갖춰진 방공포들도 네, 비행기 한 대 잡는 데서 쉽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압록강함이 무슨 대공 전략을 막 엄청 준비하고 한 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엄청 최신형 배도 아니고 근접 신관을 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기관포로 이렇게 했다는 건 굉장히 큰 전과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갖고 나온 겁니다. 어. 우리 해군의 첫 대공전투였어요. 이때 많이 탑승한 이 승조원들이 바로 우리 해군사관학교 4기 생도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아. 생도 여러분들이 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교육을 받고 와서 어떻게 보면 첫 실습이 첫 실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주목해볼 만한 것이 자, 이 기자님 같은 경우는 20mm, 40mm 하니까 딱 와닿는 뭔가 있지 않습니까? 웰리콘인가요? 오리콘인가요? 아, 웰리콘이죠. 근데 우리 보통 오리콘. 우리 오리콘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죠? 그다음에 맞습니다. 스웨덴제 보포스 그렇습니다. 아직도 쓰고 있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장수만세 이 한포로 아주 유명한 아니에요. 장수만세가 아니라 노인 학대죠. 네, 그 노인학대 한포로 아주 유명한 바로 그 20mm 웰리콘이랑 40mm 보포스가 이때도 우리의 주력 무기였습니다. 명작이죠. 하지만 네. 둘 다 중립국 스위스와 스웨덴이 만들었고 하지만 연합국이 가져다가 아주 톡톡히 써먹은 특히 미 해군에서 함포로도 많이 쓰고 대공용어도 굉장히 많이 쓰고 심지어 이 40mm 보포스 기관포는 지금 러우 전쟁에서까지 쓰고 있죠. 이때 기관포를 쓰면 이제 드르르릉 이렇게 쏘잖아요. 네. 그럼 총알이 촥 날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요 총알하고 요 총알 사이는 얼마나 넓어요? 그 엄청 좁아 보이는데 네. 비행기를 쏴도 안 맞고 잘 날아다니는 거예요. 비행기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고 이것도 사실 포구에서 나갈 때 거의 초속 1000m 날아가기 때문에 0.1초마다 한 발씩 나간다고 해도 한 발 나가고 그 다음 포탄 사이의 간격이 최소한 100m 이상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커요? 아, 그러니까 보통 이게 예광탄이 나가잖아요. 예광탄으로 봐야 되니까. 예광탄과 예광탄 사이 한 4발 정도 있어요. 네. 그럼 완전 최신 미군의 한포 기관포를 보면 진짜 레이저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잖아요. 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함정에 주로 발칸포 쓰죠. 1분에 막 6,000발씩 날아가고 그거는 이 간격이 엄청 그거는 간격이 되게 좁죠. 몇 미터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앞에 못 맞추면 뒤에는 맞을 정도네요. 네, 그 가능성이 높죠. 요즘은 그렇게 조밀하게 썼지만은 그 당시에는 발칸포가 없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저 얼리콘이나 보포스가 같이 화망을 형성해서 많이 상대를 했죠. 근데 저걸로 맞춰서 떨어뜨렸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네요. 네, 근데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은 슈트모빅을 소련 공군만 쓴 것이 아니라 해군도 썼거든요. 그 당시 소련 해군은 교범에 왜 우리가 태평양 전쟁할 때 미국이 일본의 배를 잡기 위해서 어떤 폭격 기법들을 썼다고 배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물수제비 완전 낮게 폭격이었죠. 와서. 저공 거의 마스트 높이까지 날아갔고 지연신관으로 떨어뜨리면은 이게 물수제비처럼 통통통 튀어갖고 배 옆면을 땅 때리는. 그래서 이걸 소련 해군에서는 그렇게 배를 공격하라고 가르쳤는데 요 신미도는 제가 기록을 보니까 그 폭격법은 안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기량이 상당히 좋아야 그렇죠. 되는데 근데 북한군 공군의 기량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에서 초저공으로 날아가서 그렇게 한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죽음의 바퀴 돌리는 것만 해도 버거웠을 겁니다. 바퀴가 아니라 그냥 배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맞아요. 이게 상당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 공군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역시 TMI로 말씀드리면은 스탈린 형님이 6.25 전쟁 초기에 북한에 비행기 좀 많이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공군의 초기 큰 약점이 뭐였냐면은 조종사가 부족했어요. 오히려 비행기보다 조종사가 더 적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초기 전투에서도 북한군 공군의 활약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안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폭격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네. 불과 3, 4일 만에 우리 유엔군 공군이 대거 들어온 것도 있고 그만큼 조종사가 부족해서 가동률이 떨어졌던 것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어쨌건 우리가 기량이 좀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위협적인 적을 맞아서 당차게 열심히 용전분투한 결과 우리 압록강함에서 8명이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북한군 인류신 10을 갖다가 한 대 격추, 한 대 파손의 전과를 올립니다. 압록강함 좌현에 지근탄 폭탄이 터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중상도 있고 경상도 있고 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어떻게 복귀해요? 맞습니다. 상당한 피해가 났어요. 그래갖고 명중탄은 없었어도 지근탄이 꽤 많이 발생을 해갖고 그 당시 압록강함이 좌현으로 10도 정도나 기울 정도로 자칫하면 함이 넘어갈 수준까지 피해를 입었어요. 당연히 저희가 태평양전에서도 봤듯이 이럴 때 데미지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물 집어넣는 거. 그렇습니다. 양쪽에 빨리 수밀격벽에 물 채워서 균형 맞추고 빨리 파공 틀어 막고 하는 이런 게 중요한데 불행하게도 우리 해군이 아직 그런 다양한 역량을 다 갖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이거 틀어막느라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그때 구원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어디서? 그 지역에 우리 해군뿐만이 아니라 영국 해군도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영국의 경순양함 벨파스트가 그때 와갖고 재빨리 거기서 숙련된 부사관들이 확 넘어와갖고 같이 이 구멍을 틀어막는데 도와줘서 우리가 이걸 응급 보수에 성공합니다. 연합작전 했네요. 그렇습니다. 영국이라면 믿을만하죠. 아, 근데 참 이래서 미워할 수가 없다니까. 영국 그렇게 미워하면 많이 안 됩니다. 싸질러놔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신미도 대공전투 우리가 딱 얘기 들어보셨을 때 이거 갖고 소개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이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 해군이 역사에 있어 첫 대공전투 거기에 플러스 이런 식으로 손상을 당했을 때 데미지 컨트롤이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다각적인 경험을 갖다가 하게 만들어준 그런 중요한 계기였다고 봅니다. 그 전과도 올렸잖아요. 그렇죠. 전과도 한 대 격추, 한 대 파손 이런 식의 우리의 전과도 올렸고 처음 실전에 나간 이 생도들이 거둔 전과로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시작은 다 우리가 미약하게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은 그 노력들이 지난 80년간 쌓여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해군을 만드는 그 기초가 됐다는 걸 생각했을 때 저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전투라고 생각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근데 너무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화랑무궁 문장이 막 두 나오고 개 했으니까 나왔죠, 네. 대단히 훌륭한 전투였는데 신미도 해가지고 신미도 영화 하나 예, 나와야겠네요. 영화 한 편 충분히 나올 만한 네. 소재이네요, 진짜. 근데 참 저희 계속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전투에서는 승리해도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전쟁은 패배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우리 원래 지금 이거 미각이 찾으러 간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남았네요. 미그 15기 잔을 이때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땐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신미도에선 결국 못 찾고 우리가 다시 남아야 됐고요. 미그 엘리에서 워낙 격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미그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4월 13일에는 내륙에서 청천강 남쪽에서 거기서 또 불시착한 미그기를 발견해갖고 잔해를 회수하러 갔는데 이때는 발견을 했어요. 그 헬리콥터로 먼저 투하된 그 수색팀이 발견을 해서 잔해를 갖다가 면밀하게 촬영을 하고 그 당시에 있던 엔진 잔해들 일부를 갖다가 절단해서 갖고 오고 그리고 수평미익 같은 것도 일부 떼갖고 그리고 헬리콥터에 실어서 같이 철수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수거해온 잔해를 토대로 해서 이 미그 15의 심장이 무엇인지 드디어 정체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영국제였구만. 하여튼 문제도 해결도 이쪽이 많아. 이런 회수 작전이 이후에도 여러 번 전개가 돼요. 51년 내내. 그러다가 1953년 3월 달에 대원 하나 건지게 되죠. 그 당시 이제 유럽에서 폴란드 공군의 미그 15기 한 대가 비행을 잘못해갖고 덴마크에 불시착한 일이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처음에 딱 회수한 다음에 그땐 전쟁 상황이 아니니까 미리 다 분해 조립해갖고 완벽하게 파악한 다음에 한 2달 있다가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53년 9월 21일 북한 공군의 녹음석이 그 당시 미그 15기를 몰고서 귀순합니다. 완전 쌩짜네. 그렇죠. 완벽한 미그 15기를 몰고 귀순을 해갖고 그때서야 이 미그 15가 이런 거였구나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신미도라는 거. 근데 다음 소개해줄 전투도 이거 아예 이름도 못 들어봤. 창린도. 창린도. 창린도는 더 창창합니다. 창린도는 어디 있어요? 창린도는 우리나라와 훨씬 가깝게 있습니다. 저것도 우리가 자, 가지고 왔어야 했는데. 여기가 뭐야? 어디입니까? 황해도 바로 옹진반도 쪽이죠. 이거 이 우리나라 앞에 땅이잖아. 우리 서해오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게 창린도예요. 이 창린도는 여러분들이 저 북쪽 뉴스를 갖다가 열심히 자주 보시는 분이라면은 많이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창린도에 가끔 김정은이 시찰 가요. 왜냐하면 여기에 바로 북한군의 꽤 강력한 해안 포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이고 되게 가까워요. 우리가 이렇게 서해 오도를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아주 비수에 찔린 것처럼 불안불안한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 뭐 근 80년째 대륙 봉쇄 당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이게 맞습니다. 바다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바로 요 당시 1951년 당시에는 이 창린도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 서해와 동해에서의 도서작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제해권과 제공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런 육지에 가까운 섬이란 섬들을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까 그 신미도 가도도
다 우리 해군이 가서 장악을 했어요. 휴전될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린도 이쪽은 특히나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바로 이 황해도 지역의 유격대 지원에 아주 중요한 기지였습니다. 옛날에 보면 드라마도 뭐 9월산 유격대 이런 네. 것들 많이 추억이 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3840 유격대.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 황해도 지역에는 굉장히 반공 유격대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145 퇴사할 당시에 정신없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쪽 평양 쪽에서부터 사리원을 통해서 곧장 개성 쪽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사실 이 황해도 지역을 갖다가 소개시키지도 못한 상태에서 퇴로가 다 끊겨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지역에 남아있던 수많은 반공 성향의 피난민들이 고립돼 버렸습니다. 이걸 버리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로 이 해상철수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워한 게 뭐냐면 우리가 흥남철수 말고도 우리 해군이 굉장히 피난민들 구출에 큰 역할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역에서도 있었습니다. 황해철수 뭐 이런 거예요. 초기에도 공진만토 같은 경우는 우리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원래도 조기 전투 우리 때도 우리 땅이었죠. 17년대가 저길 막고 있었는데 퇴로가 딱 끊기니까 다 배 타고도 철수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로가 다 있고 네. 저기는 이제 계속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리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바다는 우리 거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서해철수를 하는데 꼭 필요했던 것이 이런 섬들이었죠. 그래서 이 창린도도 황해도에서 굉장히 많은 이 반공 청년들이 넘어오니까 아예 미8군이랑 우리 국군 쪽에서 야 이들을 갖다가 조직화해서 써먹어야겠다라고 해서 전문 유격부대를 갖다가 창설합니다. 바로 그 이름이 동키부대였어요. 동키부대. 동키부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봤습니다. 동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당나귀 부대. 여기서 들었는데요. 네. 우리 그 용사들 중에 이 이름을 얻은 용사도 있지만 사실은 이 대우를 못 받고 결국은 그렇죠. 끝나신 맞습니다. 분들도 이 동키부대원분들이 지금 백령도 같은 데 가보시면은 그 당시 유격부대 하시던 동키부대원 출신자분들이 굉장히 저기 많이 눌러 사시는데요. 그 미8군에서 저 동키부대를 갖다 거의 한 10,000명 정도 가까이 육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대들을 만들어 갖고 구월산, 멸악산 이런 쪽에서 활약한 유격부대들이 다 동키 몇 부대 이런 식으로 코드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거 얼마나 아주 골치 아프겠어요. 눈에 가시겠지. 계속 여길 통해서 게릴라들을 치고 침투시키니까 빠지고. 저걸 어떻게든 제거해야지라고 그냥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드디어 1952년 7월 15일에 여기서 약 300명 규모의 부대를 꾸려갖고 새벽 2시에 기습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 창린도에 그 당시 수십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동키부대원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300명이 덮치니까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밀려났어요. 그래서 요 옆에 어화도라는 부석 섬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해군이 이걸 갖다가 방관할 수가 없죠. 어.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24시간 만에 이걸 탈취하자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투입된 배가 PC-702, 아까 얘기한 금강산함이 작전에 주력을 맡습니다. 그래서 이때 140명이 다음날 새벽 4시 30분에 드디어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창린도에. 이때 우리를 도와준 배가 앞서도 나왔던 영국의 경순양함 벨파스트와 어떤 미국 호위함 엘버커키함, 이것도 역시 프리기함인데요. 이들과 함께 이 상륙작전을 엄호합니다. 이들 차이 나는 거. 네, 아무래도 그래도 차이가 경순양함이 6인치 함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마어마한 새벽에 포격을 퍼부으면서 우리의 140명의 장병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이제 상륙을 해 들어가니까 거기다 항공기들도 당연히 지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역시 단숨에 이 북한군을 제압해 버립니다. 4시 반에 공격을 시작을 해갖고 그냥 하루 종일 소탕을 해서 저녁 7시가 되니까 완전히 작전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적군 사살 약 70명을 사살하고 그리고 약 27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반면에 아군 피해는 전사 3명, 부상 20명에 불과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잠시 뺏길 수는 있어도 절대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는다. 즉시 하루 만에 탈환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또 작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전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1차 대전에서 갈리폴리 대전에서 영국이 했던 육해군 같이 협동작전을 하는 거를 작지만 우리가 해낸 거네. 그러면 우리에게 소중한 입체 상륙작전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벨파스트 함이 지금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아일랜드 스타. 어? 북아일랜드.
근데 벨파스트는 아일랜드에 있는 지명인데 그것을 따서 붙인 이름인데요. 지금도 있습니다. 아, 지금도 런던 있어요, 저게? 템스강에 계류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예. 왜 런던 템스강에 있어요? 그래서 아. 런던 타워 바로 옆에 있는데요. 지금은 함상 박물관으로 쓴다고 아. 해요. 배들은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유학생 시절에 런던 가면은 당연히 이게 시내 지나가는데 분함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 한반도의 역사와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벨파스트 하면 반영의 진짜 상징적인 도시인데 영국 그렇지만 대영 제국은 다 껴안다. 이게 뮤지엄함이 되기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요한 전쟁에 다 참여하면서 수많은 전공들을 세웠기 때문에 1970년대 스크랩 처리하느냐 그 기도에 섰을 때 아 이거는 남겨놔야 된다는 청원이 있었고 그래서 딱 런던 한복판에 있습니다. 또 여기 우리 지원했던 엘버커키함이라는 호위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함도 굉장히 재미있는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재밌냐면은 주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요? 네, 이게 원래는 미국 배였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때 건조된 배였는데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걸 소련 해군에 넘겨줬어요. 그 당시 아직 냉전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뭐 미군이랑 그래도 우리 동맹이었잖아 하면서 그냥 선선히 넘겨줬는데 좀 있다가 냉전이 이제 심화가 되면서 이거 우리가 왜 적에게 넘겨줬지 하면서 다시 돌려달라고 압박을 합니다. 줬다 뺏으려고 해요. 네. 그래갖고 처음에는 뭐 이런 걸 줬다 뺐냐고 막 이제 이를 갈았지만은 49년에 결국 다시 반환을 받아갖고 이 6.25 전쟁에 다시 미국 배로 이렇게 참전을 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못 받았으면은 오히려 우리 뜨끔하지 해상을 않습니까? 공격하러 예, 왔거든요. 이게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데 썼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6.25가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줬으면 좋겠지만은 요거는 일본한테 줍니다. 왜 맨날 우리는 안 줘요? 역시 해상 자위대에서 한 70년대까지 쓰다가 거기서 퇴역했습니다. 지금은 없는 거죠? 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어처럼 우리가 가져왔어야 되는 가져왔어야 거죠. 돼. 네. 우린 지금도 쓰지. 근데 오늘 이야기할 때 분명히 해군과 해병대 이야기라고 했는데 해군 이야기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해병대 이야기도 남아있는데. 해병대 얘기도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병대가 이런 도서작전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해병대 하면 역시 인천 상륙작전에서 미군과 함께 상륙해서 이 서울 수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육상 전투에서 중대한 역할들도 많이 같이 했습니다마는 이 도서작전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섬을 장악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켜야죠. 네. 누가 지키겠습니까? 아 해병대가. 해병대가 지켰습니다. 지금도 백령도 해병대가 지키는 거. 그렇습니다. 바로 그 역할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볼 만한 지역이 바로 원산 앞바다입니다. 바로 그 원산 앞에 갈마반도가 있다고 했죠. 아주 긴 반도인데 다 백사장. 아. 그 유명한 명사십리 백사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원산 상륙작전을 했듯이 진짜 상륙하기 좋은 장소였어요. 절로 상륙하면 어떡하지? 적이 막아낼 수가 있나? 방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이 심심하면은 해안에다가 각종 자주포, 대구경포들 쫙 모아놓고 이런 어마어마한 포격 연습하는 사진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바로 거기입니다. 갈마반도. 지금도 여기 좀 넘보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죽는 소리 하고 있는 데가 이곳입니다. 에이 까부다 그 뒤에 갈 때 불 붙으면 산불 나는데 큰일 나려고 저러고 있어요. 이 당시에 우리가 흥남 철수로 인해서 이 원산에서도 밀려 나왔지만은 그러면서 이 북한 동해안 요지들을 많이 내주긴 했지만은 이것도 내려와 보니까 저거 아쉬운데 그때부터 다시 이 동해안 지역에 있는 섬들도 마찬가지로 장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 서해안은 저렇게 좋은 우리 섬들 많이 가져왔는데. 네. 근데 동해안은 섬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나마 좀 몇 군데 있는 데가 바로 이 원산 앞에 영흥만 일대입니다. 그래서 요 일대의 섬들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951년 2월부터 드디어 요 바깥쪽부터 다시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사실 이 시점에 유엔군 같은 경우는 미군 같은 경우는 한반도의 제해권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그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해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앞으로 뭐 있을 정전 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장악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유리한 여건에서 이 전쟁을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잖아요. 네. 특히 원산 같은 경우는 북한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충지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해군력의 우위를 이용해서 원산 앞바다의 제해권도 이참에 장악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원산 앞바다에 얼마 없었지만 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섬들을 장악함으로써 갈마반도를 포함한 이 앞바다, 원산 앞바다의 제해권을 확실히 장악하기 위한 그런 원산 포위전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딴 거 말고 호도반도, 옹도, 어도, 황토도 요 네 개만 딱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네. 완전 다 둘러싸게 되는데. 네. 네, 이쪽은 말 그대로 반도다 보니까 육지와 연결돼 있어서 우리가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고 아, 호도반도는 육지하고 연결돼 있어요? 저 연결이 돼 있어요. 끝에 되게 반도, 물방울처럼 반도. 연결돼 네. 있어요. 섬이 아니고 반도네. 네, 네. 반도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섬들을 하나하나 공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혹시 북한이 장악했나? 다시 수색대가 와서 보니까 용케 안 했어. 네. 아직 장악을 안 하고 오.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도에는 역시 우리 반공 주민들이 남아갖고 거기서 청년 의용대가 이제나 저제나 지키고 있다가 북한이 물론 이걸 장악하기 위해서 한 번 공격은 시도합니다. 그래서 약 90여 명의 북한군이 공격은 했지만은 그때 이 청년 의용대가 잘 싸워갖고 한 번 격퇴를 시켜요. 근데 그 다음에 보복이 두려워서 묵호로 철퇴한 상태였죠. 그런 다음에 북한이 다시 여기를 장악하려고 들기 전에 우리가 출격을 한 겁니다. 이때 묵호에서 출항한 것이 우리 해병대였어요. 당시 해병대는 도서 지역 작전을 위해서 독립 중대들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 동해안 지역에 편성한 게 독립 42중대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 42중대가 2월 12일에 출격을 해갖고 LST와 그리고 LST 801, YMS 505정 등이 이 출격을 해갖고 그 당시에 또 미군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지원한 미국의 함정이 유명한 소해함 앤디콧. 이 앤디콧이 뭘로 유명하냐면은 장사 상륙 작전을 지원했던 그 함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무혈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14일에 딱 점령을 한 다음에 여기를 발판으로 해서 다른 섬들도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제해권이 없다 보니까 원산에서 적을 점령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들어가더라도 네. 혹시라도 그치, 이 겁이 나니까. 적군의 그렇죠. 해군이 오면 네. 방어할 수단이 없잖아. 근데 한편 우리는 지금 동해에서 출발해서도 갈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는 게 유리하고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다 우리 거 해야죠. 저 밑에 지금 섬들 몇 개 있던데 다 먹어야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작전을 이제 이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신도, 대도, 소도 이쪽으로 공격을 이어갑니다. 신도, 대도, 소도는 갈마반도에 만약에 해안포를 배치해 놓으면은 직격이 가능한 곳입니다. 아, 그 정도로 가까워요? 그러면 여기 굉장히 가깝습니다. 불과 뭐 한 2,000m, 3,000m, 2, 3km밖에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진짜 불가능하겠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월 24일 역시 미 해군의 강력한 함포 지원 사격하에서 우리의 독립 42중대가 역시 호핑을 해서 불과 반나절 만인 오후 1시 40분에 섬을 완전히 장악하고요. 여세를 몰아서 그날 오후 4시에 다시 2개 소대를 그 다음 소도로 내려보내갖고 역시 여기도 즉각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날 8시에 대도까지 넘어가서 이 중요한 3개의 섬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북한 거 보면서 진짜 눈 뜨고 코 베이는 느낌이겠네. 그러면서 갈마반도에서 실제로 해안포 응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거의 피해를 주지 못하고 우리 해병대가 이 섬들을 장악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요 더 밑에 저기 보이는 황토도 있지 않습니까? 저기까지 수영해서 가겠는데? 가죠. 네. 그래서 이 황토도는 3월 4일에 공격을 해서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에 1개 소대 병력을 잔류시켜서 계속 우리가 방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너무 쉽게 흘러가잖아요. 당연히 북한도 이런 우리 앞마당에 비수를 꽂고 있는 게 뽑고 싶을 거 아니에요. 목에 가시지. 그렇죠. 그래서 딴 데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 황토도만큼은 어떻게든 뺏어봐야겠다라고 해서 5월 23일에 기습 공격을 해옵니다. 창린도처럼. 그래서 새벽 역시 1시 30분에 약 20여 명의 북한군이 목선을 타고서 끼적끼적 해가면서 기습에 나섭니다. 그때부터 탔구나. 헤엄 안 쳐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우리 해병대는 야간 경계에 철저했기 때문에 이걸 알아채고서 해상에서 이 목선을 격침시켜 버립니다.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5월 24일에 북한이 이번에는 병력을 늘려서 적군 약 100명이 이번엔 5척의 목선에 분승을 해갖고 역시 새벽에 공격을 해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척이 격침되고 한 척이 대파되면서 나머지가 결국에 다시 돌아가는 오지도 못했네. 이런 승리를. 네. 그리고 뭐 이 당시에는 해안에 철저하게 경비하고 있던 우리 해병대뿐만이 아니라 원산 앞바다에 항상 유엔군 함선들이 순양함, 구축함들이 떠 있으면서 필요시에는 즉시 화력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감히 넘보기가 쉽지 않았죠. 순양고축함이 있어요. 그럼요. 이게 항상 떠 있으면서 저 지역에 기뢰를 깔면 계속 소외 작전을 병행하면서 언제든지 만약에 유엔 군사령부의 허가 떨어지면은 다시 원산에 상륙해 들어갈 수 있는 채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야, 근데 북한도 근성이다. 이거를 목선을 타고 근데 이제 이 전에 조금 드린 말씀, 51년 중반에 이제 우리가 북한한테 휴전 회담을 제안하잖아요. 네. 근데 처음 장소로 제안했던 게 원산 앞바다에 있었던 덴마크 병원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원산 앞바다 북한 땅인데 왜 덴마크 뭐 이러는데 이걸 보면 딱 이해가 되는 게 여기를 저 우리가 지배하고 앞바다는 있다. 우리 거였으니까. 우리 땅에서 회담하는 거다. 그렇죠.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지금. 하지만 여기서 또 북한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또 목선 띄워요? 11월 달에 한 번 더 공격을 해와요. 이게 너무 여기가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11월 3일에도 역시 약 적군 150명이 이번에는 야, 우리가 왜 실패했을까? 쟤는 앞바다에 순양함 구축함으로 화력 지원을 받으면서 공격하는데 우린 화력 지원 없이 가니까 당하지 라고 해서 이 앞바다에 역시 해안포드를 더 많이 깔아놓고 이때는 이미 정전회담 들어간 상황이니까 딴 지역에서 해안포드를 가져다가 그 다음 황토도에도 어마어마한 포격을 퍼부으면서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는 중간에 다 격파된 게 아니라 상륙에 성공을 해요. 기습적인 상륙까지 성공을 했지만은 여기서 또 우리 해병대가 주눅이 들겠습니까? 대단하다. 또 열심히 분전하고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격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 물론 목선이긴 합니다만 상륙 작전을 3번 막아낸 대단한 부대들이네. 이것 역시 그냥 그 규모만 보면은 우리가 간과할지 모르겠지만은 도서 방어전이라는 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했는지 이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공군이 펑떠와이가 앞으로 공격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옆구리가 시렸다는 얘기를 상륙 했습니다. 작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언제 유엔군이 원산을 칠지 모른다. 그 두려움 때문에 조금 더 주저하게 만들고 과감한 공격을 못하게 만들고 일부 병력을 그쪽에 빼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적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역할은 큰 의의가 있었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해병대 장병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다 내주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습니다. 네. 한쪽만 받았어. 양쪽 다 받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것이 전쟁 휴전 회담이 마지막 잉크가 마르지 않을 그 순간까지도 우리 땅이었는데. 해병대와 해군은 다 이런 섬들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저 위에 성주, 길주까지 그 앞에 섬까지 다 장악을 하고 있었고 압록강 앞에 섬들까지 다 확보하고 있었지만은 어쩔 수 없이 휴전 협정으로 인해서 넘겨주고 서해 5도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해군 해병대 장병 여러분들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울분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어떻게 지켜낸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몇 네. 번을 막아냈는데 그리고 사실 이 지역만 우리가 섬들만 뺏기지 않았어도 정전 협상에서 뺏기지 않았어도 진짜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다 열려 있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 있죠. 네. 그 북한은 지금 진짜 고립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예. 어떻게 많이 아쉬워하셔서 3개를 묶어가지고 옴니버스로 또 하셨는데 조금 서운함이 풀리셨습니까? 네, 뭐 그래도 이런 의미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너무 뭐 뱃속에 묵었던 뭔가가 좀 내려가는 기분이 아주 들어서 좋고요. 마음의 부담을 조금 덜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좀 이런 좀 가볍게. 자세한 비사나 가벼운 이 전투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좋아하신다면 좀 이제 만들어서 준비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몇 번 얘기 안 했다고 좋아요 안 누르시대요? 근데 확실히 나 지금 상처받았어. 말씀하실 때는 한 3-4배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깜빡하고 안 누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니까 제가 다음번부터 잊지 않게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최 박사님께서 너무 즐거워하시니까 여러분 다음은 유틀란타 해전 바로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일 차 대전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해전이죠. 유틀란타 해전입니다. 근데 이 학부 생일 때부터 이 유틀란타 해전을 파헤치기 시작하셨다면서요. 다른 사람들 다 미팅 나가고 30년간 팠단 얘기 아니에요. BBS 전자 게시판에다가 관련 연재를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이정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 북해 한가운데
외딴 섬이 하나 있습니다. 미드웨이 외로운 같네. 섬 하나, 새들의 고향 헬골란트라는 섬이에요. 딱 저 중앙에 딱 있네요. 네, 저 헬골란트는 저희 같은 물리학 전공자들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섬입니다. 그래요? 왜요? 네. 영국이 사랑한 제임스 본드의 나라. 정보가 있었다. 독일 해군의 암호를 탈탈 털었습니다. 이때. 발빠른 함정들을 모아갖고 과감하게 얘들을 도발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기획한 게 뭐냐면은 영국 동해안을 직접 포격을 해보자. 독일 해군이 벨트한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